이런 게 바로 우리가 예측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예측 프로세스다. 인식작용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신호등에 몇 초가 지금 남았는지 숫자가 얼마로 봤을 때 딱 얼마로 보이나요? 6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6 또는 8. 8을 손을 많이 드는 얘기죠. 6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어때요?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9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떻게 시각적인 자극을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8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6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본 사람은 5나 9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작게 볼 때는 이렇게 보죠. 멀리서 보게 되면. 또는 이렇게 보면 6이나 8로 또는 아주 작게 보면 옆에가 잘 안 보여요. 두 개가 안 보여서 7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통해서 저 숫자를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측 처리 과정인데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측한 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숫자를 가지고 실험하니까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감지 연습을 해서 감지가 명확해졌다면 이걸 보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느낌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느낌 역시 일종의 예측이고 변화 가능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에게 쌓이는 많은 의식적인 경험과 의식적 행동 패턴들이 눈과 귀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참고 삼아 예측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보정하여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식작용이고 의식작용이다. 오직 이 예측과 실제 들어오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보정을 통해서 수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측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늘 다니던 길 90% 이상 예측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보정도 잘 안 할 겁니다. 그 가로수가 바뀌었어도 신경 안 쓰니까. 나한테 뭐 부딪히는 게 아니라면 신경 안 쓰죠. 한 일주일 있다가 가로수가 바뀌었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보정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상황을 큰 얼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단점은 세세한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비슷한 일일 때는 상관없지만 매번 달라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이런 예측 시스템이 되게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하나 새롭게 보고 인지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측 시스템은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 예측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때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지키고자 하는 것과 다르면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즐거운 일일 때는 거기에 매달려서 집착하면서 우리를 괴로움 속에 빠뜨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집이 바로 자아의 한 측면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념, 중요도 등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고자 하는 것과 다르면 거기에 저항하는 거고 쾌락을 일으키는 것에는 집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향, 이것이 자아니까 이런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작업들이 바로 명상인 거죠. 흔히 실행되고 있는 명상 기법들이 다 대부분 이 중요한 네 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핵심까지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에 너무 끄달려 다니고 내 저항과 집착하는 것에 에너지가 너무 쏟아져 나가고 있으면 우선 이완과 평화를 되찾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집중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코끝에 주의를 모아봅니다. 코끝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현재 코끝의 느낌이 어떤지 한 10초만 들여다봅니다. 잘 느껴보세요. 오케이.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마음이 산만하게 딴 데 갔다가 또 여기에 집중하면. 근데 집중도 코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코끝에 집중하세요라고 말 안 했어요. 코끝을 느껴보세요라고 했죠. 느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코끝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변함없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중은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자극을 원합니다. 자극을 필요로 해요. 아무 변화 없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느낀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됩니다. 코의 느낌, 끊임없이 변하는 코의 느낌에 집중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향하는 마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향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게 될 겁니다. 코끝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가라앉고 코끝만 전경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집중은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집중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열린 관찰 단계입니다.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이제 열린 관찰을 해야 돼요. 열린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닫힌 관찰은 뭐냐면 특정한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를 살펴보는 거라면, 열린 관찰은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 감각에 들어온 모든 것을, 특히나 시각적인 감각에 들어온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 이제 마음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이때 내면의 전체주의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열린 관찰은 전체주의 같은 겁니다. 특정한 하나의 주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주의를 주는데 우리가 전체주의 연습할 때 어땠어요? 주의가 전체로 가니까 나라는 게 특별히 느끼지 않았죠. 항상 나라는 것은 개별적인 대상을 향할 때 개별적인 내가 나타납니다. 전체를 향할 때는 나도 전체로서의 나가 나타나서 그때는 개별적인 무엇에 대한 경험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개별적인 무엇 자체가 마음이 경계지은 한계였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경험은 개별적으로 쌓여져 있어서 끌어나올 수 있지만 전체의 주의를 줄 때는 그 전체를 하나하나 다 끌어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는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봤을 때. 방 안을 전체주의로 돌 때 어땠어요? 다 돌고 나서 내가 걸었다 이런 느낌이 없었죠. 우리 밖에 나가서 소나무 숲까지 산책하고 올 때 어땠습니까? 내가 걸었다라는 느낌이 아주 약하거나 희미하거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대상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런 걸 열린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자신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주의를.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전체주의로 살펴보세요. 전체주의로 살펴본다는 것은 내 무릎이 이런 느낌이네. 내 마음에 이런 미미한 지루함이 있네. 또는
내 목에 간질간질한 게 있는데 이런 건 개별적인 무엇을 보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관찰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 주의로 보라 이 말이에요. 눈을 감고 한 10초만 보겠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전체 주의로서 살펴본다. 그냥 열려 있는 겁니다. 마음은 살아있지만 열려 있는 거예요. 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주의를 보내지 마시고 전체적인 현상, 그 현상이 무엇일지라도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보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된다고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특정한 내적인 하나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느껴지면 손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눈을 뜨고 돌아오세요. 지금 방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나요? 내가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본다는 그러나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다의 내가는 특정한 개별적 대상을 볼 때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현상이 그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나라고 여기는 것은 개별적인 대상을 볼 때 나타나는 주체의 모습입니다. 인식되는 나는. 그러나 내가 본다는 없었지만 보고 있다, 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인식되겠죠. 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갔다면. 즉 미묘한 주객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집중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주의식으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즉 열린 관찰로 바라볼 때는 특별히 개별적인 나라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둘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관조의 단계죠. 내면을 전체주의로 오래도록 보게 되면 거기 내가 본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마음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 마음의 내용과 그 내용이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고 있는 공간 또는 마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곳,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되죠. 그동안은 마음의 내용에 동시되어 있다가 이제 마음의 내용을 열린 관찰로 보게 되면 내용과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따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르다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과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 바다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과 바다는 달라요. 바다에 바닷물이 출렁이는 거죠. 바다가 바닷물 아닙니까? 그러나 바닷물은 분명히 바다에서 출렁여요. 바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움직이죠. 똑같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의 내용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의 내용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공간, 그것과 마음의 내용 자체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알아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이제 주객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열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고 오직 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개인적인 의식, 비개인적인 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상태로 가서 알아채는 게 아니라 비개인적인 주체를 알아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개인성에 대한 통찰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막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상태 비슷하게 만드는 거고요. 통찰이라는 것은 이 시끄러운 일상의 희노애락이 파도치는 이 일상 속에서도 그 비개인적인 의식은 영향받지 않고 늘 보험으로 있구나라는 걸 통찰해내는 것. 이게 비개인적인 의식을 알아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은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로 가면 거기선 통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되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경과 배경이 일치가 돼버려서 통찰과 분별할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지혜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이 아니라 그건 선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사라지는 쪽은. 그래서 주객이 사라지는 보험 속에만 있으면 그 선정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지만 일상으로 나오면 분별하는 일상으로 나오면 또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자기라고 얘기해 돼요. 이것이 바로 봄의 상태가 아니라 파도치는 움직임 속에서도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봄 자체를 알아채는 것. 움직임 속의 고요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동중정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움직이는 마음의 동 속에 움직이지 않는 비개인적인 봄이라는 고요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관조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이제 관조에 몰입해버리면 주객은 온전히 사라지고 경험자와 경험도 사라져버리고 관조 자체도 일종의 마음의 작용이구나라는 걸 통찰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르면 이제 드디어 무아를 터득한 거죠. 바로 진실을 본 사람이다. 진실을 본 사람은 이제 아무리 파도치는 이 일상으로 나와도 마음의 내용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의 내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필요에 의해 사용되죠. 그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이며 자신의 본성이 고집할 무엇도 없는 무아임을 터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